제 눈에 비친 피팅룸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67세가 된 저는 몸매를 보정해주는 옷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수십 년 동안 저는 일할 때 편안한,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용적인 바지와 헐렁한 블라우스를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평소 6개월치 옷값보다 비싼 우아한 브로치가 달린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세요, 이선 여사님. 가게 점원이 웃으며 드레스의 주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색상이 눈 색깔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주네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2주 뒤 지훈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험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저는 타르실로 돌아가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점원이 구매를 처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북적이는 부산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제 긴 인생 동안 이 도시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저는 이곳에서 첫 세탁소 체인점을 열었고, 이곳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으며, 이곳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이가 결혼합니다. 부산에 머물 가치가 있는 제 인생의 마지막 큰 행사죠. 카드 결제를 마친 저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제 낡은 현대 소나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3시에 웨딩 대행사와 약속이 있었죠. 웨딩 플래닝 사무실은 도시 외곽의 새로운 비즈니스 센터 중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행복한 커플 사진들로 가득 찬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수민이라는 상냥한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 여사님. 요청하신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폴더들을 펼쳐 놓으며 말했습니다. 참여를 비밀로 하고 싶으신 게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었죠. 네, 민준이와 지훈이가 제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한다는 것을 알면 안 돼요. 그들은 신부의 부모님이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민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업무에서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하기 위해 경쟁하지 숨기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제 아들과 제 관계가 좀 복잡해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요. 민준이는 저에게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약혼녀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편 성훈이가 16년 전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어떻게 홀로 사업을 일으키고 아들을 키웠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가면서 어떻게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점점 더 멀어져 갔는지, 제가 그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교육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5해 전, 제가 세탁소 체인점을 괜찮은 금액에 팔자 저에 대한 그의 관심이 갑자기 되살아났지만 그것은 제 돈에 대한 관심이었지 저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습니다. 수민이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여기 연회, 장소대여, 사진작가, 장식, 그리고 음악가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각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지만 저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결혼식이 아름답기를 바랐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 이내에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수민이가
펜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는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전혀 몰랐습니다. 두 주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한 번도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제가 결혼식에 오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초대장도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저 오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 결혼식에 친어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식 날 아침은 화창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긴 샤워를 하고 아직 숱이 많지만 완전히 휘어진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제가 샀던 드레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신혼여행 선물이 담긴 우아한 봉투를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신라 호텔은 부산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비싼 차들 사이에 제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불확실함을 느꼈습니다. 낡은 차를 타고 오는 대신 택시를 부를 걸 그랬나.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항상 실용적인 여성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멋진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무리를 지어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얼굴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윤이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일 겁니다. 수년 동안 민준이는 저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저는 즐거운 외침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제 22살 손녀 예은이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제 푸른 눈과 아빠처럼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예은이는 유일하게 저와 진정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주셨네요. 그녀가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기뻐요. 저는 할머니가 때문에 안 오실까봐 걱정했어요.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민준이와의 제 서먹한 관계 때문이죠. 내 아들 결혼식을 어떻게 놓치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아가. 예은이는 부드러운 푸른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정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 민준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은 이날의 축제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42살인 그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이미 흰머리가 보이는 단정하게 다듬은 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와 똑 닮은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숨기기 힘든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인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혼식에 왔지, 당연히. 민준이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팔꿈치를 잡고 다른 하객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 얘기는 한 줄 알았는데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객 목록에 없어요.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2번만 전화했고 2번 모두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준아, 어떻게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초대받지 않을 수 있니? 그는 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상류층 행사예요. 지윤이의 부모님은 여기 있어요. 그들의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여기 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초대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며 맨 땅에서 사업을 일구어온 저는 그의 새로운 가족의 상류층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넌 내가 부끄러운 거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민준이는 서둘러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훈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길 너무 바라고 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큰돈을 투자했고, 그리고 너의 세탁소, 체인점 엄마가 그 경험을 망치는 걸 원치 않는 거고.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는 짜증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냥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후에 우리끼리 만나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지윤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38살인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과 머리 스타일을 한 채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중한 놀라움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자기야, 괜찮아요? 그녀는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며 물었습니다. 응, 다 괜찮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막 가시려던 참이었어. 지훈이는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선 여사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정말 안타깝네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뵈어요. 그녀는 마치 제 방문이 이미 끝난 것처럼 제가 우연히 들른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쳐다보며 그가 제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가세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 앞에서만은 안 됩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의 무시를 눈감아주고 그를 위해 변명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내 말이 맞네.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축하한다. 저는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예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계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여기 계시길 바라요. 저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내일 전화할게. 저는 하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전해졌을지 궁금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호텔을 나서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주변은 어두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뻣뻣한 다리로 제 차까지 걸어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몇 분 동안 저는 그저 그곳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방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40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연회는 오후 7시였고요. 이 모든 것을 제가 미리 지불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가방에 있는 선물이 담긴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고 제 아들이 어머니 없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는 신라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동 운전처럼 차를 몰았고 신호등이나 다른 운전자들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는 불리지 않았어. 엄마가 막 가려던 참이었어. 상류층 행사 같은 파편적인 문구들이 맴돌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67해의 인생. 그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원치 않는 손님처럼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동네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낡은 단풍나무들, 단정한 중산층 집들. 수십 년 동안 이곳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얀 울타리가 있는 제 단층집 밖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을 미룰 수 있을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제 손에 든 열쇠가 떨렸습니다. 문턱을 넘어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집이 오늘은 낯설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벽난로 선반 위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앞니가 빠진 웃는 소년이었던 어린 민준이, 축구공을 들고 있는 10대 민준이, 대학을 졸업한 민준이. 모든 사진 속에서 그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상황이 변했을까요? 제가 그에게 짐이 되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어린 민준이와 해변에 서 있는 돌아가신 남편, 성훈이와 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성훈이는 38살이었고 저는 33살이었습니다. 민준이는 8살이었죠.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휴가를 온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줄 거야, 성훈아?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야? 하지만 성훈이는 16년 동안 제 곁에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26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는 제 아들이 여전히 저를 사랑했고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성훈이와 저는 모퉁이의 작은 세탁소에서 우리의 작은 사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비와 협상을 담당했고 저는 업무 조직과 격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10년 동안 저는 부산 전역에 7개의 세탁소 체인점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제 주방, 식탁, 서랍에는 민준이가 독립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아파트 계약금, 첫 번째 부인이자 예은이의 엄마인 베로니카와 결혼했을 때, 그들이 이혼했을 때의 변호사 비용, 예은이의 사립학교 학비, 그가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용카드 빚을 갚아준 수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항상 그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민준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의 새로운 친구들, 보험회사에서의 그의 경력, 상류사회에 대한 그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점차 우리 사이에 큰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5해 전 사업을 팔기로 결정했을 때 민준이는 갑자기 제 삶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방문하고 전화하고 제 건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순진하지 않았고 그가 주로 매매 대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 뒤에 진정한 염려가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3억 원. 제가 본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죠. 저는 제게 맞는 차, 오늘 결혼식에 타고 간 바로 그 현대 소나타를 샀고 집을 리모델링했으며 나머지는 재정 고문의 조언에 따라 안전한 투자처에 넣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금액을 알게 되자마자 기발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친구의 어떤 스타트업에
제가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기분 상해했고 저를 구식이라며 미래를 볼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구식히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었다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다투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방문은 덜 잦아졌고 전화는 더 짧아졌습니다. 8개월 전 그가 지윤이와의 약혼을 발표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단계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노인이었죠.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려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은행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대규모 예금 고객을 위한 제 개인 담당 매니저의 주간 전화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절차였죠. 이선 여사님, 안녕하세요. 현우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좌와 투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5시 15분.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윤이는 서약을 교환하고 있겠죠. 그리고 1시간 30분 뒤면 연회가 시작될 겁니다. 비싼 와인, 라이브 음악, 그리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120명을 위한 호화로운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선 여사님, 전화 받고 계신가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현우 씨,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결제될 금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요. 어떤 결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 이메일을 열고 결혼 대행사로부터 온 비용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여러 거래들이었습니다. 신라 호텔, 골든 리프 케이터링 회사, 제임슨 사진 스튜디오, 로즈마리 꽃집. 저는 목록을 읽어 내려가며 단어 하나하나에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요. 이선 여사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들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결제를 즉시 취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수수료라도 감수할게요.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키보드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시스템에서 결제 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중단시킬 시간이 충분하지만 일부는 이미 부분적으로 승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재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하나 더요. 생각 중이었는데 제가 결제를 취소하면 돈은 제 계좌에 남아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그건 민준이를 위해, 그의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해 준비한 돈이었는데 그 삶에 저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제 손녀 이예은의 이름으로 신탁 계좌를 열고 싶어요. 이 자금들을 그곳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이선 여사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필요하지만 오늘부터 바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현우는 결제가 중단되는 대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화를 마쳤을 때 저는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건 전화는 웨딩 대행사였습니다.
수민이가 3번의 전화벨이 울린 후에 받았습니다. 웨딩 플래닝 사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수민 씨. 저 이선입니다. 아, 이선 여사님. 그녀는 놀란 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관련 모든 결제를 취소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민이가 나쁜 농담을 들은 것처럼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수민 씨. 방금 은행에 연락했어요. 모든 거래가 중단될 거예요. 하지만, 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이 진행 중이고 하객들이 모여 있어요. 연회는 1시간 뒤에 시작된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실 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세요. 이선 여사님, 제발요.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해결책은 있어요, 수민 씨. 결제가 취소된 거예요. 하지만 공급업체들, 장소, 큰 스캔들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문제는 아니죠. 저는 전화 반대편에서 수민이가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는 것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랑 신부에게 알려야겠네요. 그러세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후원자가 자금 지원을 철회했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그들은 신부 부모님이 비용을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해줘도 돼요.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신랑 어머니가 파티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수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었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민 씨. 저는 전화를 끊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흥분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거의 잊고 있었던 자유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민준이가 저를 조종하게 내버려 두었고 제 사랑과 돈을 이용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사와 존경, 단순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은이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 손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디 계세요? 왜 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은이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빠가 나더러 가라고 했어. 초대받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네?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래 예은아. 그랬단다. 전화 반대편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났고 하객들이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해요, 할머니. 제가 아빠랑 얘기해 볼게요. 사과하게 할게요. 아빠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지 마, 아가. 제가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내 파티를 망치지 마. 즐겨. 춤추고 그 순간을 즐기렴. 무슨 파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은 걸 알면서 어떻게 제가 즐길 수 있겠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많아 아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할머니. 예은이가 갑자기 더 부드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호텔 매니저가 아빠랑 지윤이랑 뭘 두고 언쟁하고 있어요. 두 분이 아주 화난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이미 조치를 취해서 결제가 막혔거나 수민이가 주최 측에 소식을 전했거나 어쨌든 제 결정의 여파는 이미 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예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가, 이봐,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해. 할머니가 저를 무섭게 만들어요. 그녀는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물론 아니지.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네가 언제나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항상 말이야. 알아요,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전화 너머로 예은이를 부르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연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물론이지 아가. 가보렴.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끝났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ATM 노릇을 그만두고 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책상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더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분 뒤, 엄마, 급히 할 말이 있어요. 전화 줘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얘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그가 자신이 한 일을 먼저 깨닫게 하십시오. 그가 제게 입힌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울리고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예은이는 손목에 찬 팔찌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완벽한 결혼식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눈앞에서 재앙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의 연회장은 웅장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식탁보, 크리스탈 샹들리에, 테이블마다 놓인 절묘한 꽃꽂이들. 하지만 파티 분위기는 증발하고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그녀의 아버지 이민주는 호텔 매니저인 키 작고 통통한 엄격한 정장을 입은 남자와 격렬하게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혼 아내인 지은이는 옆에 서 있었고 완벽한 화장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공황 상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예은이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제는 일주일 전에 확인되었어요. 호텔 매니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저희 재무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제가 철회되었습니다. 결제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요. 지윤이 부모님이. 예은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윤이의 부모님? 아빠가 결혼식 비용을 낸 것이 아니었나? 그녀는 항상 민준이가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험 사업에서의 재정적 독립과 성공을 종종 자랑했었거든요. 그녀의 생각은 지윤이의 큰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무슨 실수예요? 하객들은 이미 다 모였잖아요. 연회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예은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실제로 약 120명의 하객들이 이미 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이야기하며 언쟁하는 쪽으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우아한 부부, 지훈이의 부모님이 그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의 아버지 박정우 씨는 키가 크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위험 있는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왜 샴페인이 제공되지 않는 거지? 지훈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빠, 결제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결제가 철회됐다고 해요. 철회됐다고? 박정우 씨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결제? 예은이는 민준이와 지윤이가 재빨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홀로 들어왔는데 이름표에는 웨딩 대행사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 지윤 부부께. 그녀는 신랑 신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옆으로 비켜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예은이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대화를 듣기 위해 슬그머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모든 결제가 주요 후원자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대행사 여직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 보았지만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주요 후원자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요 후원자가 누구죠? 여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고객님의 어머니 이선 여사님입니다. 여사님께서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은이는 놀라움에 하마터면 한숨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호화로움에 자금을 댄 사람이 할머니였다니.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순식간에 분노로 붉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어요. 모두 지윤이 부모님이 하셨다고요. 박정우 씨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 은영이와 나는 결혼식 전 저녁 식사 비용만 냈어. 자네가 주요 비용을 다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나. 지윤이는 이제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은이는 아빠가 꿀꺽 침을 삼키며 목젖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서 예은이는 그가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호텔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즉시 전화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이선희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여기 완전 악몽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생각엔 내가 결제를 취소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린 것 같구나. 그럼 사실이었군요. 예은이는 테라스에 아무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가 아빠 결혼식 비용을 내셨는데 왜 비밀로 하신 거예요? 네 아빠가 나한테서 직접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내 아가. 우리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그는 지훈이를 위해 호화로운 결혼식을 열고 싶어 했지만 사실 감당할 수 없었어. 예은이는 테라스 난간에 몸을 기댔습니다. 저녁 공기는 따뜻했고 멀리 어딘가에서 해가 지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데 왜 결제를 취소하신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네 아빠가 나를 자기 결혼식에서 내쫓았기 때문이야. 이선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초대받지 않았다고, 그들의 상류층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예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그의 속물근성과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곤 했습니다. 끔찍해요,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예은아. 존경의 문제지. 나는 수년 동안 네 아빠를 지원해주고 그가 필요할 때 돈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조금의 관심과 감사를 받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에게 나는 결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충분히 교육받지도 않았고 충분히 세련되지도 않았으니까. 예은이는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그녀는 연회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꽃 회사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테이블에서 꽃 장식들을 치우고 상자에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은 유리잔과 식기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몇몇은 이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 회장이 엉망이에요. 예은이가 대화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꽃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음식들도 치우고 있고요. 악몽 같아요. 네가 이런 걸 봐야 해서 미안하구나, 아가. 이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네가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어. 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은이는 할머니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빠와 지은이에게 너무 굴욕적이에요. 모든 하객들이 그들의 완벽한 결혼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때로는 교훈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이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거야. 다시 한번 소리가 예은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아빠가 케이터링 매니저와 격렬하게 언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지은이는 울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들여 손질한 머리 스타일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화장은 번졌습니다. 아빠가 엄청 화났어요. 예은이가 보고했습니다.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은이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요. 네 아빠는 항상 어려움을 잘 다루지 못했어. 이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화를 내곤 했지. 그때 예은이는 민준이가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고 격렬하게 화면을 톡톡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께 전화하고 있어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단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30분 동안 벌써 5번째야. 난 받지 않을 거야. 할머니와 얘기해야만 진정하실 거예요. 먼저 쉽게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그와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은이는 다시 홀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눈앞에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이제 30분 안에 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하객들에게 방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이의 부모님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가열차게 민준이에게 무언가를 따지며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습니다. 할머니, 지윤이 부모님이 아빠랑 싸우고 있어요. 예은이가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마 아빠가 그들에게 모든 비용을 자기가 냈다고 말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공동으로 자금을 댄 줄도 몰랐었고요. 네 아빠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이게 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지.
이선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그는 항상 적당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어. 예은이는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며 언쟁하는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네가 모든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잖아. 박정우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보니 그동안 자네 어머니가 자네 모르게 결혼식 비용을 대고 있었다는 건가? 자네가 초대조차 하지 않은 어머니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엄마가 관여한 줄은 몰랐어요. 이건 무슨 오해예요. 오해? 박정우 씨가 경멸적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오해는 내 딸이 자네 같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야. 옆에 서 있던 지윤이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여기서 모두 앞에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들은 펼쳐지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예은이는 그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퍼질 것을 상상하며 소름 끼쳤습니다. 할머니, 너무 끔찍해요. 그녀는 전화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박정우 씨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아빠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안타깝구나. 이선이 대답했고 예은이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아빠는 자기 어머니가 그의 새로운 삶에 충분히 좋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한 거야. 잠시만요. 호텔 매니저가 손뼉을 쳐 모든 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5분 내로 방을 떠나 주십시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혼란과 동정을 표했습니다. 예은이는 지윤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엄마와 함께 홀을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취소되었어요. 예은이가 할머니에게 알렸습니다. 모두 나가라고 해요. 알겠다. 이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가렴, 아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 아빠는요? 이 상황에 아빠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너는 착한 딸이구나, 예은아.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착해.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해. 예은이는 망설였습니다. 상반되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를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그녀를 대했던 방식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결국 그녀의 아버지였고 그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그 여자랑 얘기하고 있냐? 그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나랑 얘기하게 해줘. 예은이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전화 내놔. 그가 거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 예은이가 재빨리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주 화나셨어요. 알겠어.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 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가 고집한다면 나는 그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민준이는 예은이가 마음을 정하기도 전에 그녀의 손에서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그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 결혼식이 망쳤다는 걸 알기나 해요? 예은이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아빠의 얼굴이 격분해서 충격으로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모두 앞에서, 지훈이 부모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잠시 멈춤. 아니,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네, 제가 엄마를 하객 목록에서 뺐지만 그게 이렇게 저를 방해할 이유가 되나요? 복수하려고 일했잖아요. 인정해요. 또다시 멈춤, 이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지금 당장 갚을 수 없어요. 현금도 없고. 오늘 밤은 은행도 문을 안 열어요. 예은이는 아빠가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바람이 빠진 것처럼 점점 더 축 처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의 목소리에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제 다시 해주세요. 우리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제 평판, 제 결혼,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는 한동안 더 듣더니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거친 말을 외치며 예은이에게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제때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으며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거기 계세요? 그래 아가. 이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차분했습니다. 네 아빠를 도울 수 없을 것 같구나. 아빠가 격분했어요. 예은이는 민준이가 호텔 매니저에게 격렬하게 손짓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가 저런 모습은 처음 봐요. 그는 항상 성질이 급했어. 이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릴 때도 일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곤 했지. 민준이는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스처와 표정으로 보아 대화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그건 도움이 안 될 거야.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충당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 네 아빠에겐 8천만 원을 준비 없이 빌려줄 만큼 부유한 친구가 없어. 예은이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8천만 원? 결혼식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내 아빠와 지훈이는 신부의 부모님과 그들의 고위층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어. 그런 인상은 많은 비용이 들지. 홀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마지막 장식과 접시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부모님과 함께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민준이를 격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예은이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격분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관계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던 거지. 이선은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민준이에게 다가와 시계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마침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더 이상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낼 거니? 이선이 물었습니다. 잘 곳은 있어? 네. 같은 호텔에 방을 잡아뒀어요. 내일 아침에 가족 브런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아, 잘 됐다. 거기서 지내렴. 오늘 밤은 내 아빠 집으로 돌아가지 마. 그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예은이는
할머니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예은아. 네? 사랑한다, 아가. 나와 네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예은이는 목에 무언가가 꽉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왜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해요. 정말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예은이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당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민준이는 출구 옆에 서서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떠났습니다. 행복한 새 삶의 시작이 될 것이었던 결혼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예은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그가 그녀에게 눈을 들어 올렸고 그녀는 그의 눈에 담긴 절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 망쳤어. 그가 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야. 순수한 복수심. 예은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빠가 친어머니를 결혼식에서 쫓아냈을 때 아빠가 직접 망친 거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고 아버지를 실패한 파티의 잔해들 속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끈질리고 화난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일찍 왔을까요? 두드리는 소리는 드럼 소리로 변했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문 열어요.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묘하게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조용한 확신만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웃들도 이 소란에 잠이 깼을 겁니다. 뭐, 그들이 제가 어떤 아들을 두었는지 알게 내버려 두죠. 저는 문을 열고 민준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끔찍해 보였습니다. 구겨진 정장, 헝클어진 머리, 빨개진 눈. 밤새도록 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민준아.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찍 왔구나. 그렇게 굴지 마세요. 그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대화 전에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저는 주전자의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더러 내 결혼식에서 나가라고 했고 나는 너의 축하를 위해 지불하던 비용을 취소했지. 엄마가 전부 계획한 거잖아요. 민준이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복수하려고 일부러 몰래 돈을 넣어낸 거죠. 엄마는 내가 결혼식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저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아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 민준아. 2개월 전에 대행사와 계약할 때 나는 네가 나를 초대하지 않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어떤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겠니? 그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돈을 낸다고 말했어야죠.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교묘한 술수예요. 내가 직접 돈을 제안했다면 네가 받았을 것 같아? 민준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요점은 엄마가 내 결혼식을 망쳤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지훈이 부모님 앞에서 나를 굴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전자를 불에서 내리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줄까?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커피 마시러 온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이랬는지 알고 싶다고요. 저는 손에 든 컵을 들고 식탁에 앉아 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네 결혼식에서 나를 쫓아냈니?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니? 왜 너의 상류층 하객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했니?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설득력 없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결혼식이 특정 계층을 위해 계획된 거였어요. 네 엄마가 어울리지 않는 계층 말이지.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손으로 일해온 단순한 여자니까. 대학 교육도 받지 못했고 상류 사회와 인맥도 없으니까. 내 배경 때문에 너를 당황하게 하니까. 민준이는 반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바로잡아야 해요. 바로잡아? 어떻게? 결제를 다시 해줘요. 그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은행에, 대행사에, 모든 업체에 전화해서 실수였다고 말해줘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혀끝에서 쓴맛을 느꼈습니다. 늦었어, 민준아. 돈은 내 계좌로 돌아왔어. 어젯밤에 은행에서 확인까지 받았단다. 그럼 다시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는 부엌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고요. 호텔에서 방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싸구려 모텔에서 밤을 보냈어요. 저는 그를 지켜보며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했을 때 방 안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던 어린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계획이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탈리아. 2주. 비행기는 내일 떠날 예정이었지? 아니, 내일 떠날 예정이었겠지. 여행 비용은 누가 냈는데요?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연히 저죠. 지훈이랑 제가 직접 지불했어요. 아니,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대행사를 통해 내가 지불했어. 전부 다 포함된 총액이었단다. 민준이는 굳어졌고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총액이 얼마였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8,640만 원. 그게 내 결혼식과 이탈리아에서의 신혼여행 비용이었어, 민준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지불했지. 그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커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엄마가 그럴 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서 났어요. 내가 사업을 팔았단다. 기억하니? 23억 원에. 대부분은 투자해서 이자로 생활하고 있어. 하나뿐인 내 아들 결혼식에 그 정도는 쓸 여유가 있지. 민준이는 이 정보에 충격을 받은 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저 작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늙은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어머니가 호화로운 결혼식과 이탈리아 여행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숨기지 않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야. 너는 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 친구의 그 스타트업 기억하니? 내용이 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2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했었지. 그건 유망한 프로젝트였어요. 그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투자금을 3배로 늘릴 수 있었어요. 아니면 전부 잃을 수도 있었지. 나는 더 확실한 선택지를 골랐어. 그리고 보다시피 실패하지 않았단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혼란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약간의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가 아닌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여성으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분도 안 되어 그의 얼굴은 제가 잘 아는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식탁을 가로질러 제게 몸을 숙였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거의 다정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기분 상한 것은 이해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제가 엄마를 초대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어요. 저는 그가 계속하기를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이 또한 제가 잘 아는 전술이었습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으로 부탁으로 넘어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결혼 생활이 이런 스캔들로 시작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지훈이를 생각하세요. 그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훈이 부모님도요. 그들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세요. 그들이 저를, 그리고 엄마를 나중에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니? 저는 약간의 비아냥거림을 담아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속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모든 분야에 인맥이 있어요. 좋은 의사가 필요할 때, 최고의 요양원에 들어갈 자리가 필요할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정말이니, 민준아? 나는 67세고 건강하며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 왜 나에게 요양원이 필요하니?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요점은 엄마가 상황을 바로잡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돈을 다시 지불하고 엄마가 참석해서 결혼식 만찬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엄마를 초대해서 상석에 모실게요. 저는 비어있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민준아. 그 돈은 결혼식을 위해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의 얼굴은 즉시 변했습니다. 호의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안 된다뇨? 그냥 안 되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결혼이고 내 평판이 달려 있다고요. 나는 이미 그 돈을 처리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예은이의 교육비로 들어갈 거야. 민준이는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예은이 이름으로 신탁 계좌를 열었어. 8천만 원이 그녀의 교육, 대학, 석사, 박사, 학위까지도 지불하는데 사용될 거야. 예은이는 22살이고 그녀의 앞에는 온전한 삶이 놓여 있지. 엄마가 할 수 없어요. 그는 격분했습니다. 그 돈은 내 결혼식을 위한 거였어요. 그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였어. 제가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너의 행복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위한 더 나은 용도를 찾은 거야. 민준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앙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복수심 때문에.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저도 일어섰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민준아. 내가 이러는 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수년 동안 나는 네 무시를, 내 대한 내 수치심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되는 돈 요구를 참아왔어. 나는 언젠가 네가 나를 재정적 지원의 원천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어머니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너에게 나를 이용하게 했지. 저는 말을 멈추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제 선을 넘었어. 자기 어머니를 결혼식에서 쫓아내는 것은 무례한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야.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견디지 않을 거야.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맹세코 후회하게 만들어줄게요.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년간 네가 나를 조종하게 내버려 둔 거야. 하지만 그건 끝났어. 엄마, 엄마는 그는 격분해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윤이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냐고요? 그들이 설명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을 말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결혼식에서 쫓아냈고 어머니가 재정적 지원을 철회했다고. 아니면 뭔가 지어내든가. 너는 변명에 항상 창의적이었잖아. 민준이는 식탁에 놓인 컵을 잡고 힘껏 바닥에 던졌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고 커피 가루가 부엌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엄마가 이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예은이 교육비로 낸 돈이요? 그 신탁에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내 딸이잖아요.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시도해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은 법적으로 완벽해. 내 변호사가 확인했으니까. 그 돈은 예은이 거야. 너도 나도 가져갈 수 없어. 그의 얼굴은 무력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출구로 향하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조리대에서 쓸어버렸습니다. 소금통, 설탕통, 가짜 꽃병.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가 출입구에서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저를 아프게 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마치 저를 유독한 관계에 묶어두고 있던 마지막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잘 가, 민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문을 너무 세게 닫아 유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차 시동을 걸고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떠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컵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산산조각 났고 다시 붙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함 대신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그의 변덕을 위해 제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예은이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제 손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빠가 방금 저한테 전화했어요. 격분했더라고요. 괜찮아, 아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잠시 들렀어. 얘기했지. 화났지만 곧 진정될 거야. 아빠가, 할머니가 결혼식 비용으로 마련한 돈을 저한테 교육비로 주셨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 이름으로 신탁 계좌를 만들었어. 그 돈은 네 학비, 대학, 대학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사용될 거야. 하지만 할머니, 예은이는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제가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야. 너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야. 그 돈을 써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이제 할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을까봐 두려워요. 그건 그의 선택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언제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더 이상의 무시와 냉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해해요. 예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아빠가 결혼식에서 한 일은 끔찍했어요. 우리는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예은이는 지윤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그날 아침 일찍 떠나 민준이를 모텔에 혼자 남겨두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도 위태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소녀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민준이가 만들었던 컵 조각들과 엉망진창인 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변화를 줘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에는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를 마친 후 저는 컴퓨터에 앉아 부동산 목록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냥 보려고 선택지를 탐색하기 위해서였죠.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저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의 현우였습니다. 이선 여사님, 이예은 씨 이름의 신탁 계좌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고 돈은 이체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지점에 들러주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오늘 오후에 들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따님께서 은행에 전화해 신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려 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실수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수는 없어요, 현우 씨. 신탁은 제 주도해 설정된 것이고 전적으로 제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저도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선 여사님.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셨고요. 위협하게 놔두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는 제 자금을 처분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대화를 마쳤고 저는 다시 부동산 목록을 보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도시의 집들뿐만 아니라 크루즈 여행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는 세상을 보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미루고 또 미루었죠.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다음에는 사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민준이와 그의 필요를 위해서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생각은 제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제주도의 집 테라스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마시며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목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뒤집힌 날, 민준이의 실패한 결혼식 이후로 넉 달이 흘렀습니다. 그 넉 달은 오래전에 내렸어야 할 번거로움과 결정들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부산에 있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팔렸습니다. 사흘 만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죠.
마치 운명 자체가 저를 변화하도록 밀어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을 찾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제주도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이 작지만 아늑한 테라스와 정원이 있는 단층 집을 보았을 때 저는 즉시 이곳이 제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7세에 이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짓처럼 보일 겁니다. 부산의 이웃들은 고개를 흔들며 나이 들어서는 모든 것이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뒤로한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얼굴, 새로운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처음 2주를 집을 정리하며 보냈습니다. 가구, 커튼, 식기 등 모든 것을 새로 샀습니다. 이전 삶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도시를, 그 공원들, 박물관들, 식당들, 상점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포기했었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 붓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다시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예은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건축 모형 같은 자신의 학생 프로젝트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최고 학점 받았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대학원 다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후 예은이는 건축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고 학비가 비싸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오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녀를 위해 설정한 신탁 덕분에 그녀는 재정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제가 이전 삶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틀이나 사흘마다 전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지난달에는 그녀가 저를 주말 동안 보러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제주 시내를 함께 걸었고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학업과 저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시점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그때 예은이는 컵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안 하지만 할머니 이름을 언급하면 얼굴이 굳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용서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도 사소한 잘못에도 몇 주 동안 토라지곤 했습니다. 지훈이와의 관계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결국 결혼했니? 예은이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네,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볼품 없었어요. 그녀는 첫 번째 결혼식이 실패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격분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약혼을 파기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준이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혼식을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은 첫 번째 시도 3주 후에 열렸습니다. 호화로운 신라 호텔 대신 부산 외곽의 작은 레스토랑에서요. 100명의 하객 대신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 30명만 모였습니다. 라이브 음악과 아침까지 이어지는 춤 대신 노트북을 든 DJ가 2시간 동안 음악을 틀었죠. 이탈리아로 가는 신혼여행 대신 가장 가까운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예은이가 회상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첫 번째 결혼식의 실패를 알고 있었어요. 모두 속닥거렸죠. 지훈이 부모님은 마치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한 것처럼 앉아 있었고요. 지훈이 자신도 억지로 웃었고 아빠는 땅속으로 꺼지고 싶어 하는 너소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써온 민준이는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연설에서 지훈이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아니라 그분들이 첫 번째 결혼식 비용을 낸 것처럼 모두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전형적인 민준이었습니다.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하는 진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쪽을 택하죠. 지윤이는 네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예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함께 지내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변했어요. 지윤이는 아빠에게 마치 그가 자기에게 빚을 진 것처럼 계속해서 그의 단점을 지적해요. 그리고 아빠는 좀 조용해지고 평소에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그녀는 동정하는 듯 보였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은이는 그의 약점을 보면서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너에게 내 안부를 묻더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은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락하는 것을 알아요. 가끔 제가 할머니랑 전화할 때 아빠가 근처에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을 눈치채요. 제 생각에는 속으로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의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게 두지 않을 뿐이죠. 저는 그 추측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충분한 착각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착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 저를 그리워한다면 그는 제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예은이와의 대화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사라졌고 저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제주도 테라스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레모네이드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주의를 요구하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루즈 회사 안내 책자, 예약 확인서, 챙겨야 할 물품 목록. 사흘 뒤 저는 카리브해 크루즈를 떠납니다. 2주간의 호화 여정입니다. 여러 섬에 들르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성훈이와 저는 이런 여행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사업이 안정되면 민준이가 자라면. 하지만 성훈이는 카리브해 해변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 꿈을 계속 미루고 미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다음에는 아들에 대한 의무 때문에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은 비쌌지만 저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집을 팔고 제주도에 새 집을 산 후에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투자는 꾸준한 수입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작은 사치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심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와 의심스럽게 닮은 제 머릿속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만약 아프면 어쩌려고? 낯선 도시에서 누가 너를 돌봐줄 건데? 나중에 힘든 나를 위해 돈을 아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항상 미루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제 새로운 재정 고문인 혜진이라는 젊은 여성은 이 점에 대해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선 여사님. 그녀는 우리의 첫 만남에서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자본과 현명한 지출 방식을 고려하면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면서도 재정적인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 부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즐기실 때입니다. 저는 크루즈 여행에 가져갈 물품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산 새 수영복, 선글라스, 챙이 넓은 모자, 카메라. 그 옆에는 스페인어 책이 있었습니다. 섬의 현지인들과 조금이라도 소통하기 위해 2주 전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수채화 모임의 새 친구 정미였습니다. 우리는 제가 떠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었죠. 이선 씨, 준비됐어요? 20분 뒤에 도착해요. 네, 정미 씨, 준비됐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옷장에서 밝은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최근의 구매품이었죠. 부산에서는 이렇게 밝고 젊어 보이는 옷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웃들의 곁눈질이나 민준이의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두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 제주도에서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민준이의 어머니나 혼자 틀어박혀 지내는 이씨 과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가 수업을 듣고 스페인어를 배우는 동네의 새로운 주민인 이선일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진 60이 넘은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제 예전 친구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자녀가 없는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했습니다. 어머, 드레스 너무 예쁘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가 외쳤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네요. 카리브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어요. 우리는 집 근처의 작은 해산물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정민은 다가오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 물었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일정에 있는 몇몇 섬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에 가면 꼭 현지 럼주를 마셔봐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현지 문화의 일부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메모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 과거와 현재의 삶 사이의 대비를 특히 날카롭게 느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 자체가 제게는 환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선이 자메이카 시장에서 흥정을 한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때요? 정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는 민준이와의 갈등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는요. 네, 아직요. 그리고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의 손해죠. 정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는데 자식은 세상을 위해 키우는 거지 자신을 위해 키우는 게 아니다라고요. 아드님은 아드님의 삶을 살고 있고 여사님은 여사님의 삶을 살 권리가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감사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이전에 그리워했던 종류의 지지였습니다. 실용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저녁 식사 후 정미와 저는 저녁에 제주도를 산책했습니다. 해질녘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발코니가 있는 오래된 집들, 분수가 있는 광장, 스페인 이끼로 덮인 나무들. 우리는 강변에 도착했고 관광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훨씬 더 큰 배에 있을 거예요. 저는 강변배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정미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카리브해 다음에는 지중해, 알래스카, 스칸디나비아가 있죠.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크루즈 여행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제 집 밖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민은 저를 안아주었고 출발하는 날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베이도스에서 자석 하나 가져다 줘요. 그녀는 차에 타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컬렉션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크루즈 여행을 위한 물품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밤의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민준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것은 2주 전이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보험 분야였지만 더 작은 회사의 낮은 급여였습니다. 지훈이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력이 후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이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좀 더 조용해졌어요. 예은이가 말했습니다. 덜 허풍을 떨고 더 현실적이 되었어요. 아마 실패한 결혼식의 교훈이 헛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준이는 과시적인 사치와 깊은 인상을 주려는 욕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제 모성애적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성장하고 변화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그의 문제와 저를 향한 그의 태도가 제 삶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저는 그의 의견, 그의 필요, 그의 변덕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장은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로 손을 뻗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옷과 몇 가지 개인 서류를 제외하고 제가 예전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3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넘겼습니다. 해변에 있는 저, 성훈이, 그리고 어린 민준이. 우리 모두는 웃고 있었고 행복하고 태평해 보였습니다. 당신도 찬성할 거라고 믿어요, 성훈아.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앨범을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내일은 여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 날입니다. 은행에서 외화를 찾고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행 가방을 마저 싸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거대한 크루즈선의 갑판에 서서 해안선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제 앞에 펼쳐질 가능성의 넓은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하는 제 새로운 삶입니다. 과거의 상처의 무게 없이, 정당화되지 않은 기대의 무게 없이, 끊임없이 제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인,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삶. 오랫동안 미루어 왔지만 마침내 시작된 제 자신의 삶 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테라스로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벼운 미풍이 이웃집 정원에서 자스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제게 밀려오는 차분함과 안심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운명에게, 어쩌면 제 자신에게. 이 2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7세에 저는 마침내 제가 항상 원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고,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